그 고령층에서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도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이것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만 관리할 수 있으면은 고지혈증은 확 잡힙니다. 고지혈증의 최악의 음식은 이 식품은 뭘 얘기할 때 다 나옵니다. 고혈압 나올 때, 고지혈 나올 때, 당뇨에, 암에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줄이자. 사람들이 고지혈증에 관해 잘못 알고 있는 오해는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은 정말 핫 이슈입니다. 아주 논쟁도 많고 뭐 이게 맞다 저게 맞다 뭐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거의 정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나온 그 연구 결과들도 좀 말씀을 드리고 해서 잘못 알고 있는 오해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굳이 오해라기까지 할 건 없고 의학 상식과 의학에 대한 논쟁은 계속 바뀝니다. 이게 맞다, 이게 이렇게 돼서 이게 맞다고 얘기하다가 어느 날 또 이게 또 바뀌어가지고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해서 오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고지혈증은 현재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상지질혈증입니다. 혈액 속에 지질이 이상하게 돼 있다. 이상지질혈증이 그중에 이제 콜레스테롤도 있고 중성지방도 있고 여러 가지 LDL, HDL도 있고 지질혈증이 이상하게 된 것이 이제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이제 고지혈증보다 이상지질혈증입니다. 근데 간단히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하면은 보통 콜레스테롤을 얘기합니다. 전통적 정설은 2000년까지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많아져서 올라가서 심장 질환의 위험성이 커진다. 이게 거의 정설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식도 지금 우리가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 이게 상식입니다. 포화지방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면 심장 질환 위험성이 커진다. 그래서 포화지방을 덜 먹고 콜레스테롤 약을 먹으면서 콜레스테롤을 낮춰야 된다. 이게 일반 상식입니다. 이거의 발단은 1960년에 미국 키즈 박사가 22개국에 대한 심장질환 사망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본인의 가설에 좀 안 맞는 건 빼고 7개국에 대한 그 결과만 가지고 선별했습니다. 심장질환으로 사망한 환자들 도대체 원인이 뭐냐 따져봤더니 이 심장질환으로 돌아가신 분들의 피 속에 콜레스테롤이 높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서 동맥경화와 심장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해서 1961년에 타임지 표지에 키즈 박사하고 사진 기사가 대문짝만 해놨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져서 심장질환으로 사망한다. 그 이후부터 수많은 자료들과 TV 광고에 뉴스에 그다음에 천문학적인 돈의 흐름 이게 엉켜가지고 콜레스테롤 기준을 계속 낮았습니다. 60년 초반에 300이었습니다. 300이 250, 200 현재 200 언더로 가고 LDL은 100 이하로 가야 된다. 고혈압도 마찬가지. 지금 고지혈은 이거고 고혈압도 수축기 혈압. 수축기 혈압이 160이었는데 이게 140, 130, 현재 120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고지혈 환자, 고혈압 환자는 무지하게 많아집니다. 아니 수치가 내려가면 당연히 환자 수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약이 폭발적으로 팔립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팔린 약 1번, 2번이 고지혈 약과 고혈압 약입니다. 그 약은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러고 그거보다 좋은 제약회사의 행운은 없습니다. 약이 필요할 때는 먹어야 되죠. 하지만 약의 부작용을 일단은 알자. 뇌와 세포와 신경과 성호르몬의 부작용을 끼칩니다. 이것은 다시 다음번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2000년까지 상식적으로 돼 있던 내용이 2010년 이후에 반박과 재해석이 계속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키즈 박사 연구 결과는 과학적 근거가 미흡하다. 왜 22개국에서 7개국 나머지는 왜 안 하느냐. 심장질환 환자를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돌아가셨다. 이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연결이 안 된다. 원인과 결과가 연결이 안 된다. 그 다음에 포화지방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다. 이거 재평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연구 결과의 주조는 포화지방과 심장병 사망률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약하다. 심장질환의 주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냐? 그것보다는 콜레스테롤 아니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과도한 당질, 혈당 스파이크, 혈당이 높아졌다 낮아졌다, 인슐린 저항 이런 것들이 심장질환의 더 주 원인이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심장질환 환자 돌아가신 상태를 혈류를 보니까 콜레스테롤이 많아서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와 같으냐 하면은 화재 현장에 불이 나서 화재 현장에 가봤더니 소방자동차가 잔뜩 왔다. 야, 이 소방자동차가 화재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같은 얘기다. 콜레스테롤은 뭐냐 하면은 콜레스테롤의 작용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조직의 구성 주요 원료가 되지만 또 하나는 세포의 손상을 치료하는 데 콜레스테롤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늘어났다는 것은 몸의 세포의 어딘가가 손상이 많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재 연구 결과의 주류가 이제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게 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의학 상식이라는 건 항상 고정된 건 없습니다. 항상 수정 보완되고 연구가 돼서 또 새로운 게 나오고 해서 계속 진화가 진보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14년도 타임지에는 버터가 표지 모델로 나왔습니다. 이 버터. 수십 년간 전문가들 엉뚱한 일을 했다. 포화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심장질환의 연관성은 사실은 불확실하고 별로 연관성이 없다.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미국 영양학회에서 정식 발표를 했습니다. 먹는 콜레스테롤은 더 이상 제한 권고 대상이 아니다. 달걀 옛날에는 하나 이상 먹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은 2개, 3개 먹어도 좋다. 얼마든 드십시오. 먹는 콜레스테롤. 이게 콜레스테롤은 사실 몸이 알아서 만듭니다. 간에서 85%를 만들고 먹는 음식에서는 15%가 조달됩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몸이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줄이고 하는 것이지 먹는 거에선 15%밖에 안 됩니다. 우리 보통 한때 그랬죠. 저 식당 가서 이제 먹을 때 노른자 일로 빼고 새우 옆으로 빼고 이게 콜레스테롤 많아서 안 좋다. 그러던 겁니다, 이게. 그것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드세요. 사실 계란 노른자와 새우는 아주 좋은 영양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핵심 논쟁, 그리고 최근 연구의 정설을 다 정리하고 딱 2가지를 얘기할 때 심혈관 질환의 원인은 콜레스테롤이라기보다는 정제탄수화물, 높은 당질, 초가공식품, 인슐린 저항성과 만성염증 때문에 더 심각한다. 그 다음에 고지혈증 약, 이게 스타틴 계열인데 파이자에서 나온 리피토가 이제 가장 높은 브랜드고, 이 스타틴 약을 복용하는 거에 대해서 과거에는 적극 권장을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고위험군,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위험군 환자 외에는 조금 염려가 된다. 최근의 연구의 정설입니다. 또 하나는 왜 나이 먹을수록 콜레스테롤이 필요할까? 이것은 고령층에서 과도하게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겁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아지는 원인은 몸속에 염증과 손상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걸 치유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이 몸에서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포의 손상과 소멸은 복구와 재생이 필요하고 거기에 콜레스테롤이 사용되는데 우리 몸의 생명의 기본 단위가 세포죠. 세포가 60조 개에서 100조 개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준은 60조 개고 미국 기준은 100조 개인데 상상 이상의 숫자죠. 워낙 작으니까. 이 세포의 세포막을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생명입니다. 세포가 생명이지 않습니까? 세포의 막을 구성하는 게 콜레스테롤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세포의 회복과 재생 횟수가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나이 들수록 자꾸 세포가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더 회복하고 재생하는 횟수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몸이 알아서 콜레스테롤을 생성하는 겁니다. 고령층에서는 콜레스테롤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수치가 조금 높게 나와도 그렇게 예민할 필요는 없다. 의학 상식은 자주 뒤집힙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되고. 그래서 식사할 때 콜레스테롤 섭취에 대해서 너무 예민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고지혈증. 약 먹는 것만으로도 치료 가능한가요? 약 먹는 것만으로 치료가 가능한 치료라는 것이 무엇이냐? 수치를 다운시키는 거 치료냐? 아니면 원인을 잡아야 되는 게 치료냐? 수치를 낮춘다 하는 건 가능하죠. 원인을 잡아서 해결한다는 것은 약으로는 안 됩니다. 그 LDL 관리는 효과적이지만 또 중성지방 LDL까지도 한계가 있습니다. 생활 습관이 그대로면 약은 차츰 늘거나 평생 복용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약을 드셔도 좋고 안 드셔도 좋은데 약을 먹으면서도 꼭 병행해서 이 세 가지는 하고 그래서 약을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여튼 뭐 식사는 계속 반복하지만 정제 탄수화물에 과도한 것, 당질에 과도한 것을 줄이고 가공식품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자연식품으로 섭취하고 생선, 채소, 견과 올리브 중심으로 하고 생활습관에서 운동, 뭐 복잡한 운동 빼고 우선 걸음을 조금 빨리 걸어. 빠르게 걷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고지혈증이 중성지방이 많이 쌓여서 생기는 건데 근력 운동이 중성지방 개선에는 아주 좋습니다. 또 체중을 빼야 되고 복부 지방을 줄여야 되고 특히 내장 지방, 뱃살이 부자인 사람들은 이것부터 관리를 해야 됩니다. 이 체지방만 관리할 수 있으면은 고지혈증은 확 잡힙니다. 현실적인 결론은 고위험군, 심혈관 질환 병력이 있고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은 약은 현재는 필수입니다. 약을 먹어서 좀 조절을 하면서 지금 생활습관, 식습관을 가지고 자꾸 약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고 처음이나 약한 정도의 그 콜레스테롤 높임은 생활습관 개선으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약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 의견입니다. 한국인이 유독 고지혈증에 잘 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 뭐 크게 많이 더 걸린다까지는 없지만 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가 많습니다. 우리가 서구식보다는 탄수화물 비율이 좀 높습니다.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이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좀 많이 쌓이고 뭐 음주야 뭐 다들 뭐 다른 나라도 다 하니까 근데 비교적 안주가 좀 뭐 고지방에 튀김이 많고 해서 이제 잦은 음주와 안주가 중성지방을 높인다. 그 다음에 내장 지방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더 심한 것 같습니다. BMI, 이건 뭐 몸무게와 키와의 그 비율 그 산정인데 비만 척도죠. 비만을 재는 BMI가 정상으로 나오더라도 복부 비만, 배가 이렇게 뚝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고지혈증의 직격입니다. 그 다음에는 체질적으로 동아시아인들이 뭐 서양인보다는 간에서 LDL, 나쁜 콜레스테롤 제거하는 효율이 좀 낮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이건 뭐 전 세계 공통 현상이지만 운동 부족과 오래 앉기. 그러면 근육이 자꾸 빠집니다. 근육이 빠지면은 혈액 순환도 나빠지지만 지방 대사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쌓입니다. 자꾸 그 지방이. 그래서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고지혈증이 더 잘 걸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의 최악인 음식은 무엇인가요? 고지혈증의 최악의 음식은 이것도 반복되는데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이 많은 육류들, 튀김, 뭐 가공식품. 이 가공식품은 뭘 얘기할 때 다 나옵니다. 고혈압 나올 때, 고지혈 나올 때, 당뇨에, 암에, 뭐 모든 적이 다 가공식품은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좀 가공식품을 좀 줄이자. 근데 워낙 쉽게 접할 수 있고 뭐 맛있고 싸고 하니까 그냥 다들 많이 섭취하게 되죠. 뭐 전혀 안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좀 줄이자. 특히 소세지 이런 것들이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높입니다. 그리고 음식의 조합의 문제가 또 나쁘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너무 즐겨하는 삼겹살에 소주, 치맥, 빵 케이크에 설탕 프림 넣은 커피 이게 조합이 이게 나쁘다고 합니다. 이걸 얼마나 자주 먹겠습니까만, 좀, 간혹 먹는 거야 전혀 문제가 없지만, 너무 자주 과도하게 먹지 말자. 그리고 커피는 가능하면 그냥 블랙으로 먹자. 특히 피해야 할 음식은
트랜스 지방이 많은 것. 트랜스 지방은 유해한 인공 지방으로 번역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워낙 나쁘다고 하니까 인공 지방입니다. 인공적으로 만든 지방인데 유해한 인공 지방. 특히 마가린, 쇼트닝, 그다음에 가공육, 소세지의 과도한 과당. 우리가 마트에서 주로 사는 과일 주스, 과당 음료들, 과일 주스도 거의 다 당덩어리입니다. 여기에 뭐 오렌지 주스다, 무슨 뭐 사과 주스다 하는데 다 그 천연 그 오렌지 주스는 거의 안 들어가고 거의 다 그냥 첨가물의 과당입니다. 그래서 그거 많이 드시지 말고 그냥 물을 많이 드세요. 그냥 그게 훨씬 좋습니다. 고혈압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고혈압의 문제는 높은 혈압 자체는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혈압이 높다 하면은 그게 사실은 증상입니다. 그러면 그런 혈압이 높아진 진짜 문제가 뭐냐가 중요합니다. 진짜 문제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혈관이 딱딱해지거나 좁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고, 다른 하나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질 때, 그러다 보면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데 근육이 부실하면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혈액은 근육 속으로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이 부실하면은 그 혈액의 움직임이 훨씬 더 힘들어집니다. 근육이 혈액의 순환을 빨리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높은 혈압 수치 자체는 일단 나온 거니까 그런 건데 그 원인을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딱딱하다, 좁아졌다, 뭐가 끼어서, 그 다음에는 혈액이 끈적끈적해졌다, 그 다음에 근육이 부실해서 혈압이 높아지는 겁니다. 해결책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들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에선 멀쩡했는데 병원만 가면 높게 나오는 혈압. 이유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현상은 아주 일반적인 현상인데 백의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화이트 가운을 입은 사람 앞에서는 긴장을 하게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혈압이 높아집니다. 긴장을 하면은 우리 몸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긴장하면 교감신경이 올라갑니다. 교감신경이 흥분하면은 혈압이 높아지는데 그거는 이제 병원에 갔을 때 일시적인 현상입니다. 누구나 병원에 가면 긴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집에서 제대로 혈압을 재서 그 평균 수치 나오는 걸 가지고 의사하고 상의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재는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정도 소변 보고 식사나 약이나 운동이나 담배나 이런 것들 하지 말고 1시간 지나서 의자에 한 5분 정도 앉아 있다가 편안히 팔은 심장 높이하고 비슷하게, 그 다음에는 여기 밴드 끼는 거는 약간의 손가락 한두 개 정도 들어가는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1, 2분 간격으로 각각 2회씩 측정을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평균값이 중요한데 첫 번째 잰 것들은 보통 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한 3일, 그 다음에 많게는 한 5일, 7일까지 측정을 할 수 있으면 훨씬 좋죠. 그래서 그 평균 값을 기록해서 병원에 가져가면은, 병원에서는 일단 치료에 대한 판단은 가정에서 혈압 잰 것을 더 중시하는 추세입니다. 긴장해서 올라간 병원 혈압만 믿고 투약을 시작하면은 과치료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일반적으로 약간 혈압이 높다 하면은 우리가 지금 일반적인 기준은 120에 80인데 병원에서 재면은 보통 140, 90까지 나옵니다. 근데 집에서 쟀을 때 135나 85 언더로 나오면 일단 정상으로 판단을 하고 투약은 조금 더 신중하게 하는 필요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고혈압을 예방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나요? 보통 고혈압으로 진단이 되면은 쉽게 그냥 약을 먹습니다. 약을 먹다 보면은 그 약물의 부작용이 차츰 나타납니다. 우선 이 혈압약의 부작용이라는 게 무엇일까? 혈압 약물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우선 알아야 됩니다. 혈압약 종류가 많은데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혈압이 높으니까 혈관을 확장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혈압이 낮아지겠죠. 두 번째는 혈액의 양을 줄입니다. 그러니까 혈액은 수분이 많은데 이뇨작용을 통해서 그 수분을 빼면은 혈액의 양이 작아지고 그래서 압력이 낮아집니다. 세 번째는 조금 더 심각한데
혈압을 높이기 위해서는 심장에서 박동을 해야 됩니다. 박동을 하는데 그 박동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약이. 그러면 혈압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 지금 얘기한 세 가지 약물의 기전이 사실은 우리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을 억제하는 겁니다. 혈관을 인위적으로 확장하고 강제로 물을 빼고 심장 근육 박동을 약하게 하고 그러면 심장에 무리가 가고 혈관에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혈압의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거나 혈액이 점성이 많아지거나 근육 부실의 이 세 가지 원인을 잡아서 약에서 졸업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약으로 의존하면은 계속 먹어야 되고 약이 투약량이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원인이 음식과 운동 부족으로 생긴 것인데 해결을 약으로만 하면은 한계가 있고 그 해결도 음식과 운동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책이나 인터넷이나 의사 선생님들 다 의견들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제가 그동안 쭉 정리한 것은 실행하기에 좀 간편하고 그리고 아주 실용적이고 그러면서 효과가 있는 거를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저는 이쪽 전문가는 아니지만 책에 여러 가지 나온 내용들을 정리한 거고 특히 서양 의사들과 일본 의사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입니다. 운동은 작게 얘기해서 몸을 자꾸 움직여야 됩니다. 움직이는데 우리가 운동하면 굉장히 심각하게들 생각하는데 작게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운동은 근육 운동과 유산소 운동 공이 다 필요합니다. 특히 근육 운동이 더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빨리 걷기. 시카고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보통 일반 사람들이 1분에 100보를 걷는데 플러스 14보 정도를 조금 더 빨리 걸으면은 몸 전체의 기능과 혈류가 10% 향상됩니다. 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빨리 걷는 편인데 빨리 걷는 것과 느리게 걷는 것은 이 혈액순환의 차이가 꽤 큽니다. 그 다음으로는 손톱 지압이 있습니다. 실험을 하면은 이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손톱의 뿌리, 양쪽 뿌리에 지압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일본의 그 유명한 면역학자 의사가 개발한 건데 이 손톱 지압을 하면은 자율신경의 균형, 그 자율신경의 균형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은 흥분하고 긴장하고 하면은 자꾸 높아집니다. 교감신경이 높아지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반대작용이 부교감신경입니다. 부교감신경은 쉬거나 좀 편안히 있거나 명상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부교감신경이 우위인데 그래서 사람은 항상 뭔가를 하게 되면 교감신경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이 올라갔다가 쉬어야 되고 좀 천천히 캄다운을 하면은 부교감신경이 다시 오고 해서 이 자율신경의 균형이 건강의 핵심입니다. 그 자율신경의 균형을 가장 제가 지금 주장한 간편하고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거, 전철에 앉아서도 좋고 집에서도 좋고 일하다가도 잠깐 쉴 때 이 손톱 뿌리를 이렇게 지압을 하면은 이게 교감신경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부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그래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는 겁니다. 또 하나는 바로 이 혈류가 보통 우리가 이제 혈류는 가장 말단이 이 손가락 끝과 발가락 끝, 그 다음에 뇌 끝, 이게 가장 먼 데입니다, 몸에서. 그래서 가장 혈류가 거기가 제일 느려요. 그 중에 하나, 이게 손톱 지압을 하면은 사실은 발톱 지압까지 하면 더 좋죠. 손톱, 발톱 지압인데 발톱은 이제 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손톱 지압을 하면은 혈류가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러다 보면 면역력이 강화가 됩니다. 저는 하루에도 수시로 이걸 손톱 지압을 합니다. 전철을 애용하는데 전철 속에서 멍하니 있는 것보다 이걸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거를 추천컨대 꾸준히 몇 개월 하면은 많이 느낌이 좋아집니다. 하여튼 좋아진 개념이. 그 다음에 고혈압에 한해서 특히 추천되는 운동이 모관 운동입니다. 모관 운동은 들어놓아서 팔다리를 11자로 펴고 손가락, 발가락을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관이 모세혈관의 약자인데 모세혈관의 혈류를 계속 지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손가락 끝, 발가락 끝이 몸에서 제일 먼 혈류이기 때문에 그걸
거꾸로 해서 털면은 이게 빨리 쭉 내려옵니다. 그래서 혈압이 낮아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발목 펌프 운동은 혈액순환과 혈압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미 항공협회에서는 이게 이코노미 증후군 해결 방법으로도 추천합니다. 그 다음에는 담배 피는 것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면이 훨씬 좋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지만 포화지방과 소금의 문제는 쟁점이 많은데, 그렇게까지 별로 심각한 건 아닙니다. 포화지방과 소금 문제는 현재 최근에 들어와서는 많이 좀 완화가 됐습니다. 고혈압에 대한 해결책은 워낙 많지만, 지금 말씀드린 간편하게, 실용적으로, 그리고 누구나 하면서 효과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 빨리 걷기, 손톱 지압, 모관 운동. 이 세 개만 한 3, 4개월 꾸준히 한다 그러면은 약 먹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삼위일체라고 표현하는데, 이 운동은 고혈압만의 문제가 아니고 고지혈증, 당뇨 다 해결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혈류가 개선되는 거, 그 다음에 세포의 기능 이상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당뇨나 고지혈이나 고혈압이나 그 근본으로 따져 들어가면은 다 원인은 체내의 혈류와 세포의 기능 이상입니다. 그래서 당뇨하고 고지혈 얘기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이것들은 고혈압만의 문제는 아니고 세 가지를 같이 잡을 수가 있다. 그래서 더 중요하고 실용적입니다. 고혈압의 치명적인 것들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건 워낙 상식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들입니다. 식습관과 생활습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선 먹는 거가 중요하죠. 짠 음식을 상시 과다 섭취하면은 나트륨이 과다가 돼서, 나트륨이 과다가 되면 혈액 속에 물이 더 들어옵니다. 나트륨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면 혈액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짜게 먹지 말라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일반 상식이죠. 그 다음에는 당질, 그 다음엔 정제 탄수화물, 밥, 빵, 면, 설탕, 청량음료 5개가 정제 탄수의 오적입니다. 밥, 빵, 면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린 과다할 때의 문제입니다. 당이나 정제 탄수가 과다한 것들을 좀 하지 말자. 이것들이 과다해지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서 혈류가 나빠집니다. 혈류가 나빠지면 그대로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좋아하는 가공식품들, 햄, 소세지, 치킨, 이런 것들, 가공식품 워낙 많지만, 가공식품이 우리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음식 중에 한 거의 60~70%까지 좀 차지한다고 합니다. 원래 식재료를 워낙 분해하고 다시 섞고 해가지고 거의 식재료 원래의 그 영양분이 다 소멸됩니다. 맛은 나는데 그건 인공 첨가물을 통해서 그 맛이 나는 거고, 특히 요새는 소세지에 대한 경고가 많습니다. 소세지의 원료는 동물의 신체 부위에서 나오는데 고기는 아니고, 거의 요새 코끝, 귀끝, 발, 손끝 이런데 부산물도 아니고 거의 쓰레기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다 잘게 썰어가지고 그거를 다시 융합해서 나눈 거예요. 그게 소세지입니다. 맛은 고기 맛이 나도록 다 이제 첨가물을 하는 건데, 이 가공식품 중에서 가장 지금 직격탄을 받는 것이 소세지로 지금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맛을 내기 위해서 나트륨이 필수적이고, 포화지방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혈압을 높아지는 겁니다. 또 튀김이나 고지방, 특히 이제 트랜스 지방이 많아지는 것들, 이러면은 체중이 올라가고, 체중이 올라가면은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음주는 혈압을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요. 과도한 음주는 좀 자제하자. 이 과도한 음주는 혈압 상승과 약효도 감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으로는 우리 현대인들 일상적으로 운동이 좀 모자라고, 그리고 주로 앉아 있습니다. 주로 앉아 있으면은 하체 혈류가 많이 죽습니다. 이게 잘 몰라서 그런데, 앉아 있는 순간부터 이게 가장 먼 데가 사실은 발끝, 이 종아리 이쪽에 피가 이제 다시 와야 되거든요. 심장으로 내려갈 때는 괜찮아요. 다 심장 박동에서 쫙쫙 내려가는데, 이게 올라올 때는 심장하고 관계가 없어요. 올라올 때는 근육의 흠에 의해서 이거 끌어올리는 겁니다. 근데 자꾸 앉아있다 보면 근육도 빠지지만, 이 하체 근육 펌프 작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꾸 이 혈류가 나빠져요. 올라오긴 올라오지만 오래 앉아있는 것이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다리 꼬는 거 이것도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러니까 운동 부족 중에서 제일 쉬운 게 걷기를 하면 훨씬 나아지죠. 그러면 오래 앉아있지도 않고 요새 뭐 서서 미팅도 하자고 하는데 오래 앉아있는 것 적어도 한 3, 40분 앉아있으면 한 5분, 10분은 자꾸 서서 왔다 갔다 한번 좀 하고 이렇게 해야지 하체 근육 펌프가 작동을 하고 그래서 고혈압에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면 부족하고 불규칙한 수면은 교감신경을 자극하고 긴장을 하게 되고 자꾸 그러면 아침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상시적인 얘기지만 스트레스나 흡연, 혈관이 수축이 되고 동맥경화가 과도한 흡연, 스트레스는 가속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뭐 일반적으로 고혈압 진단이 나오면 뭐 거의 99%다 약물 투약입니다. 다. 그러면 처음에 조금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약은 효과가 빠릅니다. 혈압이 딱 떨어져요. 그럼 뭐 서로 기분 좋죠. 근데 그건 원인을 잡은 것이 아니고 아까 고혈압의 원인, 혈관, 혈액, 근육 부실 이거의 원인을 잡은 게 아니고 단지 그 수치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그냥 약을 더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 주장은 약보다는 먼저 생활습관 교정, 아까 얘기한 최소한 3개 운동, 손톱지압, 모관운동, 빨리 걷기,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식습관, 생활습관을 조금 더 교정을 하면은 혈압이 뭐 140에 90까지 나오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생활습관을 교정하면 거의 안정화 단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귀찮죠? 자기가 또 좀 노력을 해야 되고 조금 더 하기 싫은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평생 약을 먹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은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혈압이 높으면 무조건 안 좋은 건가요? 혈압이 높으면은 좋진 않죠. 하지만 혈압이 높다고 해서 다 안 좋은 건 아닙니다. 상식이 너무 그냥 혈압 높다, 나쁘다. 혈압 낮추면 좋다? 그것도 아닙니다. 혈압 낮으면 저혈압입니다. 저혈압은 특히 고령층에서는 치명적입니다. 거의 낙상, 쓰러짐, 어지러움증. 그래서 혈압은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보통 일시적 상승하는 것은 고혈압이 아닙니다. 운동하고 나서 어떤 일 하다 긴장하고 회의할 때 혈압도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통증이 있을 때 뭐 카페인 이런 거 먹을 때 혈압 상승은 당연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되고 나이, 상태별로 적정 혈압은 다르다고 최근 연구는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령자들이 과도하게 혈압을 낮추면은 어지럼, 낙상, 그리고 특히 뇌 혈류가 저하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먼 데가 손끝, 발끝, 뇌 여기까지 이제 그 끝까지 모세혈관까지 피를 다 보내야지 그 피가 영양과 산소와 그걸 세포에 전달해서 이제 생명력이 유지가 되는데 혈압을 낮추면은 뇌로 가는 혈류가 약해집니다. 그러면은 뇌에 여러 가지 관류가 저하가 돼서 이게 진행이 되면 치매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령자는 어느 정도 혈압이 높은 것이 정상이다라는 게 지금 최근 연구에서는 정설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혈압을 보통 기준치가 지금 120에 80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다 적용을 해요. 그래서 고령자들도 120에 80에 맞춰서 사실은 140에 90 정도가 고령자들은 괜찮은데 그걸 약으로 120에 80 낮추면은 지금 말씀드린 이런 저혈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게 좀 미스매치가 됩니다. 또 하나는 증상 없는 숫자에 집착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고혈압을 관리하는 목적은 고혈압 숫자 자체가 아닙니다. 혈압 자체가 아닙니다. 고혈압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나오는 합병증입니다. 그거를 미리 예방하자는 그런 목표인데 혈압 상승 자체는 그렇게 문제는 안 됩니다. 장기간 지속돼서 합병증으로 가는 것이 문제인데 뭐 예를 들어서 건강한 남성들 운동 잘하고 혈관이 유연하고
혈액이 끈적거림이 없으면은 혈압 숫자가 200 나와도 혈관은 터지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터질까봐 문제죠, 지금 이게. 고혈압은. 뭐, 의사들은 좀 더 안정적으로 보수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자꾸 좀 겁을 주고 하는데 너무 예민하다. 이게 보통 제가 아침마다 저는 헬스클럽을 가는데 가서 보면은 매일 혈압 체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매일 혈압계에다가 그걸 놓고, 오늘은 얼마 나왔고, 어저께 얼마 나왔고. 이거는 괜히 쓸데없는 그 과도한 염려입니다. 너무 예민할 필요 없고, 너무 자주 체크할 필요도 없고, 그냥 무조건 낮추기가 아니고, 나에게 맞는,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증상이 없으면은 괜찮습니다. 보통 고혈압을 증상 없는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하는데 겁을 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약 대신에 생활습관과 운동 그 몇 가지 운동들을 일상적으로 하게 되면은 훨씬 더 컨트롤이 됩니다. 의사들은 반대하겠지만 약간 높은 수준 139, 89, 140, 90 언더면은 좀 빨리 걷고 아까 얘기한 손톱지와 모관 운동 그다음에 음식과 생활 습관을 좀 관리를 하면은 금방 좀 조절이 됩니다. 그 약보다는 우선은 생활 습관으로 조절을 하고 그것이 잘 안 됐을 때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 가서 약을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혈압에 좋은 식습관에는 무엇이 있나요? 식습관에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싱겁게 먹기, 나트륨 과다하지 않기. 그러면서 영양은 충분히 하고 채소, 과일, 통곡물 중심으로 먹자. 칼륨을 충분히 먹자. 요새는 이제 소금을 억제하는 것, 저염식보다는 칼륨을 충분히 먹는 것이 고혈압 관리에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 최근 연구 결과는 그런 것들이 훨씬 많이 나오네. 칼륨은 채소에 많습니다. 특히 뭐 시금치, 양배추 이런 데 특히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먹으면은 뭐 소금 좀 짜게 먹어도 괜찮습니다. 칼륨이 나트륨을 같이 땡겨서 배출합니다. 그다음엔 설탕, 가공식품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많이 강조하는 것은 간헐적 단식입니다. 간헐적 단식은 식사를 3번 해도 좋고 뭐 좋은데 식사를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다음 식사에 하루에 한 번은 좀 시간을 좀 늘리자. 그래가지고 공복 시간을 좀 확보를 하자. 공복을 확보를 하면은 여러 가지 몸의 기능이 훨씬 더 향상이 됩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지 않은데 또 때가 되면 밥을 먹고 또 12시인가 또 점심을 먹고 이게 배가 안 고플 때는 사실은 안 먹는 게 더 좋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습관이 되고 상식이 돼서 그런데 배가 안 고픈데 왜 먹습니까? 우리 몸은 원래 원시 시대부터 배가 고플 때 먹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에 다 영양분을 활태했는데 배가 안 고플 때 먹으면은 이게 과도한 영양분이 쌓여서 체지방으로 갑니다. 간헐적 단식은 저도 실천하고 있고 주장하는 거는 아침을 한번 건너뛰자. 젊었을 때는 열심히 뭐 일해야 되고 뭐 아침부터 또 바쁘고 하니까 더 먹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주로 이제 말씀 중장노년층에서는 아침 한 끼는 좀 이렇게 건너뛰면서 이 몸의 내장 기관도 좀 쉬고 그다음에 혈류도 좀 개선하고 해서 이 공복 시간을 늘리는 것이 사실은 고혈압에 상당히 좋습니다. 계속 먹어야 되는 것보다는. 그다음에 간헐적 단식은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권장식품은 뭐 워낙 뭐 인터넷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 통곡물, 두부, 콩, 견과류, 채소는 많이 특히 시금치, 브로콜리, 마늘, 특히 양배추가 강하게 추천됩니다. 마늘, 양파, 양배추 3대 혈관 이완 효과인데 특히 일본 의사들은 양배추를 아주 강추합니다. 양배추로 3가지를 다 잡는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양배추로 해결하기 뭐 책도 많이 씁니다. 아주. 그래서 양배추는 일상적으로 쉽게 접할 수 있고 값도 싸고 언제 어디서나 좀 조달 가능하고 저도 하루에 한 번은 양배추를 좀 많이 먹습니다. 양배추가 고혈압뿐만 아니고 당뇨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가공식품 최소화하자. 그래서 식습관으로는 채소와 칼륨과 자연식을 늘리고 나트륨과 가공식과 술을 좀 줄이자. 이것이 이제 고혈압에 좋은 식습관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 환자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 언제였나요?
뇌졸중 환자의 보호자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순간은 뇌졸중의 초기 증상이나 행동 변화를 노화 또는 일시적인 피로라고 오해해서 신속하게 병원에 데려오지 못할 때입니다. 이로 인해 이제 골든타임을 놓치고 환자 예후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 자신도 그렇게 느낄 수 있겠지만 보호자가 보기에도 그냥 평소보다 조금 피곤해 보이네, 조금 더 그냥 휴식을 취하자, 아니면 당신이 조금 그렇게 피곤할 때 뭐 사우나 가면 좋아지니까 사우나를 갔다 완유를 하는 그 바람에 병원에 바로 내원하지 못하고 시간을 뭐 대여섯 시간 지체되는 경우도 왕왕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민간요법을 되게 좋아하시는, 뭐 지금은 많이 줄었지만 손을 따면서 기다린다던가 아니면 부항을 뜨면서 이제 증상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린다던가 이런 조치를 하면서 병원에 늦게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럴 때마다 사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제 보호자도 나중에 진단이 되고 나서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실시간으로 보면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고 본인 자책을 많이 하는 거를 이제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뇌졸중이 심각한 경우에 환자가 본인 의사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럴 때 이제 사전 연명 의료 계획을 수립해 놓지 않고 치료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워낙 고령이신 분들이 요새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치료할지 사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의지와 의사인데, 이런 게 이제 충분히 뭔가 서로 가족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어떤 급성기에 중대한 상황이 생기면 그런 치료 결정을 보호자가 대신해야 되는 상황에서 후회와 심리적인 부담을 굉장히 크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우자라든지 자녀 간에도 생각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그럴 때 어떻게 결정하는 게 옳은 것인가를 시간이 여유롭게 저희가 주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보호자들이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거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뇌졸중을 겪다 보면 치료가 단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퇴원하고 나서 이제 재활 과정이 굉장히 오랫동안 장기간 이제 지속이 되는데, 그때도 환자나 보호자 모두 충분한 정보와 교육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 대해 사실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의료진의 책임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의료진이 잘 알려줘도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건 조금 다른 문제인데, 그게 이제 명백하게 환자의 예후나 회복 그리고 추가 삶의 질이 이제 거기에 굉장히 좌지우지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에 잘 모르고 소극적으로 재활을 했다가 환자가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면 보호자가 그때 다시 자책을 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치료를 우리가 도와드릴 걸, 혼자 사시게 하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모실 걸, 이런 게 그 당시에 드는 굉장히 많은 후회여서, 어떤 다양한 방면에서의 후회를 줄이려면 평소에 이제 뇌졸중 증상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두고 빠르게 인지해서 119에 신고해서 빠르게 처치받게 하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나서도 추후 관리에 적극적으로 이제 보호자도 환자한테 개입을 하고 의료진과 소통을 하는 게 이제 후회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0대 이후에는 뇌출혈 위험을 확인하는 검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가장 우선해서 고려할 검사는 무엇인가요? 40대 이후 성인에서 뇌출혈 위험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될 검진은 혈압평가 및 관리입니다. 혈압 조절을 통해서 뇌출혈 발생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이 이미 대규모 역학 연구에서 다 확인된 상황인데요. 다른 뭐 약을 먹는다거나 몸에 좋은 뭐 음식 섭취 이런 것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고혈압이 생겼다 싶으면 적극적으로 진료를 보고 약 처방을 받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면서 혈압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뇌출혈 위험도를 이제 낮출 수 있는 1차 예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2명 이상의 직계 가족이 뇌동맥류나 뇌출혈이 있는 병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다낭성 신질환을 앓고 있고 다른 이유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제를 복용하고 있다면 상당한 뇌출혈 고위험군이거든요. 이럴 때는 혈관 상태를 볼 수 있는 MR이나 CT 검사가 권고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MR은 이제 일반 MRI나 CT는 뇌 실질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뇌로 가는 혈관에 조영제라는 물질을 넣어서 뇌 안쪽으로 지나다니는 혈관 자체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 혈관에 이제 터질 위험 있는 뇌 동맥류가 있다든지, 아니면 언제 생겼는지 모를 뇌 혈관 기형이 있다면 그거를 이제 그 MR 안지오그래피랑 CT 안지오그래피라는 조영술 검사를 이제 하면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사상에서 앞서 말씀드린 병변이 있는 경우에 터지기 전에 적극적으로 시술을 한다면 뇌출혈 발생 위험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일반 성인에게서는 이제 혈압 평가 및 관리가 최우선의 검진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력이나 유전적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뇌혈관 영상 검사가 추가로 고려됩니다. 그럼 과연 이제 이런 고위험군이 아닌 환자분들한테 영상 검사가 이득이 있냐? 그리고 고위험 환자분들은 그러면 얼마 주기로 뇌혈관 영상 검사를 계속 추적 검사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찾아가실 수 있는 전문가랑 상담하셔서 그 전문가의 의견에 맞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무엇인가요? 뇌졸중을 예방하는 올바른 생활 습관은 사실 누구나 다 알지만 지키기 힘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력해야 되는 잘 먹고 잘 자고 많이 움직이고 위험인자를 좀 낮추거나 피하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신체 활동, 그리고 정상 체중 유지, 그리고 금연과 안 하면 좋지만 적당한 음주, 그리고 충분한 수면, 그리고 위험인자인 혈압, 혈당, 지질의 적정 수준 유지가 포함됩니다. 건강한 식습관은 사과, 블루베리와 같은 과일, 그리고 시금치, 브로콜리를 포함한 채소, 그리고 현미, 귀리 등의 통곡물, 그리고 고등어, 연어와 같은 생선 중심의 식단을 말하고 포화지방, 가공류, 설탕, 소금 등은 제한돼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은 마치 하나의 음식으로 모든 질병을 이기는 만병통치약이 있는 것 같이 광고하는 식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는 사실 명백한 거짓입니다. 우리 몸에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사실 그 음식만 먹어서 그 영양분만 채운다고 사실 몸이 좋아지지 않거든요. 결국 핵심은 모든 음식을 다 균형감 있게 골고루 먹었을 때가 효과적입니다. 이거를 명백히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신체 활동도 아예 WHO에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주 3회 이상, 그리고 주당 최소 150분의 이상의 중등도 운동, 그러니까 사람마다 강도가 다 다르겠지만 본인 느끼기에 숨이 차오르는 정도의 운동을 말하고요. 빠르게 걷는데 이제 그렇게 차오르시는 분들도 있고, 자전거 타는 정도 아니면 수영하는 정도에 오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건 이제 본인의 할 수 있는 강도에 맞춰서 이제 유지를 하는 게 좋고, 제일 이상적으로는 그 강도를 조금씩 올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근력 운동까지 하신다면 이제 근육을 최대한 이제 유지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요. 수면은 하루 평균 7시간에서 9시간 이상 자는 것이 권고됩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유럽에서 이제 이미 대규모 연구에서 앞서 말씀드린 주요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면 전체 뇌졸중의 약 40%의 그 환자를 예방 가능하다고 이제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이 또 여러 개지만 그 중에서도 흡연이 이제 뇌졸중 위험을 가장 크게 높이는 단일 요인인데요. 금연을 한다면 위험을 점진적으로 낮출 수 있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 신체 활동까지 계속 꾸준히 한다면 추가적인 이득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반대 상황인 과체중, 비만, 그리고 신체 활동 부족, 흡연, 불균형 식단, 과음 등의 이런 복합적인 위험 요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뇌졸중의 위험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인가요? 콜레스테롤은 혈중 지질을 총칭하는 말로 크게 4가지로 분류합니다. 이제 첫 번째는 LDL 콜레스테롤로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혈관벽에 협사여 동맥 경화를 일으키고 뇌졸중이나 심각한 뇌졸중과 심혈관 위험성을 굉장히 높입니다. 두 번째는 HDL 콜레스테롤인데요.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릅니다. 혈관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해서 제거하는 역할을 해서 HDL은 반대로 높으면 높을수록 심혈관 건강에 유리합니다. 세 번째는 총 콜레스테롤로 LDL과 HDL 성분을 모두 합한 수치입니다. 네 번째는 트리글리세라이드 중성 지방인데요. 엄밀히 콜레스테롤은 아니지만 함께 측정되는 혈중 지질로 수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심혈관의 위험성이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콜레스테롤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다는 이제 더 구체적으로는 LDL을 말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그 LDL을 어느 정도까지 낮춰서 관리하는지는 나라마다, 그리고 인종마다, 그리고 고위험 인자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생활습관 교정이나 그걸로 부족할 때 이제 스타틴 제제라는 약물을 써서 낮추는데, LDL을 70 미만으로 낮추는 게 가장 널리 권고되는 목표치고요. 여기서 만약에 비만이나 아니면 다른 고위험군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70보다 더 낮은 수준인 55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40 미만, 40mg/dl까지 낮추는 게 권장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무조건 낮춘다기보다는 LDL을 그 위험성을 고려해서 개인마다 얼마만큼 낮추는지는 맞춤 치료 전략을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순간에는 골든타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보호자는 어떤 순서로 행동해야 하나요? 고령자의 뇌졸중을 의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빠르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패스트를 간단하게 체크해서 해당 증상이 하나라도 있으면 즉시 119에 연락하는 것입니다. 직접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는 것보다 119를 통해 병원에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같은 뇌졸중이라도 심한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그걸 약물로만 치료할지 아니면 시술이나 또는 수술이 필요한지가 모두 다릅니다. 이는 일반인이 긴박한 순간에 평가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고요. 그리고 같은 병원도 실시간마다 의료 자원이 이용할 수 있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는 일반인들이 평가하는 것보다는 구급대원이 의료진과 직접적으로 연락해가면서 병원 선정하는 것이 훨씬 더 적절합니다. 119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제 환자의 나이와 기저질환, 그리고 이제 두 가지 시간을 잘 알려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마지막으로 환자가 정상이었던 모습, 라스트 노멀 타임이고요. 그리고 처음으로 비정상적인 모습이 관찰된 시간, 퍼스트 앱노멀 타임, 이 두 가지 시간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정보가 이제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119에 신고한 후에는 환자 옆을 지키면서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의식이나 호흡, 맥박이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합니다. 그리고 구급대원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환자의 의식과 호흡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도와주려다 오히려 위험해지는 행동이 있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예는 무엇인가요? 응급 상황에서 가족들이 환자를 도우려다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자에게 음식이나 물, 약을 주는 것입니다. 뇌졸중 의심 환자는 의식이 흐려지거나 삼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서 흡입 위험성이 높아지고 이물의 약물을 투여하면 진단 및 치료에 혼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뇌경색인지 뇌출혈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보호자가 가지고 있는 아스피린이나 항응고제를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환자의 상태를 급격히 안 좋아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환자를 무리하게 이동하거나 자세를 바꿔주는 건데요. 무리하게 자세를 변경하다 보면 이제 목이 꺾여서 추가적으로 신경학적 손상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더 심한 경우에는 골절을 유발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확보가 안 되는 자세를 오히려 조장해서 기도 폐쇄가 생겨서 호흡 부전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자세를 취하지 않고 편안하고 안전되게 눕혀놓거나 아니면 편안한 의자에 기대 놓는 게 이제 좋은 자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자의 증상, 발생 시각, 그리고 기저질환, 환자의 보고용 약물을 환자가 직접 표현을 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정보를 이제 보호자가 대신해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당황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는데 기억을 더듬어서 잘못된 정보를 주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잘못된 정보들은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매우 이제 큰 오류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응급 상황에 이제 당황한 나머지 너무 과도하게 감정적으로 흥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현장의 구급대원이나 아니면 병원 도착해서 의료진들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굉장히 중요한 잘못된 일로서 이제 그런 임상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대한 힘드시겠지만 마음을 가다듬고 침착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인 응급의학과 전문의이자 중환자 세부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준성입니다. 대형병원 응급실에서 10년 넘게 일하면서 일선에서 환자를 보고 열심히 연구하면서 의학 발전에 기여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렇게 건강 관련 유튜브 채널에 나오게 된 이유는 우리나라가 2025년 이후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많은 고령자분들이 응급 상황에 대한 빠른 인지랑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해서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모습이 이제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안타까운 마음이 점점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응급실에서 나가신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하지 못하셔서 다시 응급실에 같은 문제로 재방문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은데, 퇴실 시에 최대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노력해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느껴왔습니다. 이런 문제를 작게나마 이제 인식 개선을 이루고자 이번에 온 가족이 함께 알아야 할 고령자 응급 대처법이란 이름으로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 응급질환은 막연하게 알고 있으면 다급한 상황에서 당황한 나머지 올바르고 신속하게 대처하기 힘듭니다. 응급 상황에 대한 대처를 최대한 쉽고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으니 평소에 천천히 읽어보시고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작은 대비라도 해두신다면 으로 이어 확신합니다. 고령자 본인뿐만 아니라 이를 모시는 보호자나 건강 관련 종사자분들께서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